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19를 전한 YTN 보도의 분석과 함께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유념해야 할 선거보도 준칙들을 짚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는 줄기세포 실체를 심층 취재한 탐사보고서 기록의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 뿌리를 찾아 나선 한인 입양인의 모습을 담아낸 YTN 신년 특집 DNA 그리고 기다림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매 연말 YTN에서는 보도와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시청자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청자 대상에서는 지난 여름 유례없는 폭우 속에서 섬진강 일대 수해 상황을 드론으로 직접 촬영해서 알려주신 제보자에게 대상의 영예를 안겨드렸습니다. 또 실시간 전화 연결과 영상으로 울산 주상복합 화재 상황을 알려주셨던 시청자분과 미 대선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신 교민분께 나란히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는데요.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값진 제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지난 한 해 YTN 보도 가운데 상당 분량을 차지했던 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관련 보도들인데요.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19를 다뤘던 YTN 보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2020년 우리 지구인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키워드죠. 코로나19가 구체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던 보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월 29일 화요일에 방송된 지구촌 집어삼킨 코로나19 팬데믹 광풍의 1년, 이 보도는요.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 과정에 관해서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정리해 준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 인류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비극과 시련을 겪었는지 한눈에 쭉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코로나19 보도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덩달아 등장하는 불청객이 가짜뉴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가짜뉴스들이 있었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짚어준 보도,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12월 31일 목요일 팩트Y. 코로나19 덮친 2020년 가짜뉴스도 창궐, 이 보도가 특별히 저는 또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팩트체크한 보도들을 쭉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정보는 가짜뉴스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시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실은 소명의식을 다해서 의료진이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포데믹 현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언론인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본연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YTN 기자님들, 제작진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힘내십시오. 이렇게 덕담까지 남겨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제작진분들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 요즘 팩트체크가 정말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힘들 텐데 자, 평가님께서는 지난해 YTN 이 코로나 관련 보도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다면 네. 저는 구성이 돋보였던 것들 짧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건팀 기자가 돌아본 2020년 코로나19 보도 그만할 수 있길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보통 왜 이제 사건팀 하면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 좀 딱딱한 주제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기를 얘기하면서 그
그 현장의 얘기를 취재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21 팬데믹 이후의 미래라는 특집 방송입니다. 보통 그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집을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패널들, 전문가 패널들 쭉 이렇게 모셔놓고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들을 원격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화상 연결해서 뭐 의견도 듣고 질문도 받기도 하고요. 시청자와 상호 소통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돋보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그 방송사의 의지 이런 것들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새해 시작이다 보니까 좀 좋은 의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덕담으로 듣겠고요. 제 위원님 두 분 의견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고맙습니다. 저희 뭐 칭찬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지난 1년 동안의 보도 코로나19와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종일 특보를 지난해 2월 19일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종일 특보를. 그 종일 특보를 한 기간만 따져보니까 220일 가까이 되더라고요. 워낙 장시간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 뭐 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것도 있고 흥미 위주의 보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거의 1년 내내 이어진 감염병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뭐 전문가들의 해법을 잘 제시하는 그런 큰 틀을 유지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뭐 지난해 아주 심각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언론 역할이 지난 한 해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YTN도 이 엄중한 시기에 언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여러분의 지적을 잘 반영해서 뉴스 보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궐선거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언론의 선거보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유권자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을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시민데스크에서 먼저 이 선거보도의 유의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궐선거 앞두고 네. 선거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도를 보시면 YTN 부산시장 여론조사 국민의힘 박형준 27.4%로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부산시장의 후보 적합도, 그다음에 정당별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도 적합도를 조사한 만큼 그에 대한 분석도 조금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서 전달하는 데 그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행히 이어진 기사는 정책과 관련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조금 바람직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100일 남았는데 당락가를 성인식 코로나19 부동산이라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무엇이고 여야가 이 이슈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준 보도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되는 그 선거 보도에서 YTN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자, 교수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YTN 지금 뭐 여론조사, 뭐 선거 관련 보도 내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환기해서 뭔가 정치 효능감을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보도 기간 내내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뒤에 붙이면서 하면 좋은데 또 그러면 그 해석에서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더 여론조사 그냥 그 본연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 다들 지적해 주셨지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여론, 민심, 판세 이런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할 때 과학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YTN은 그런 제도 장치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이번 선거 방송에도 그게 잘 반영돼서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지난 한 주 YTN에서 눈에 띈 보도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평가원님께서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 눈여겨보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드론 뜨자 화들짝 달아나는 해돋이 인파 차단선 끊고 진입도라는 제목의 네. 보도였는데요. 이 기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몰려들었던 그 현장에 기자가 직접 가서 상황을 전달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뉴이즈에 새롭게 선보인 코너죠. 양시창의 가보니라는 코너인데 이 코너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전통적인 뉴스 가치가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시의성, 영향성, 인간적 흥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보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적 흥미를 잘 반영이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 흥미를 강조하다 보면 사실 선정적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코너는 그 시의성과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그 관련된 영향성, 이 가치까지 같이 곁들여서 잘 조화가 돼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하지 않아서 좋다. 뭐 이런 말로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똑같습니다. 현장 취재는 언제나 옳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잖아요. 양시창 기자 좋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 어떤 코너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대신에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클 겁니다. 평가원님 칭찬을 거름으로 양시창 기자 더 화이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면 더 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시켜주시면 다음에 한번 재밌게 해볼 텐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하나를 선정을 했는데요. 네. 12월 31일 목요일에 보도된 핀셋 지원해달라 3차 지원금 기준에 뿔난 자영업자들 이 보도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보도는 정부가 앞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1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보도였는데요. 지급 실행을 앞두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고충을 잘 전달한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제목을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제가 좀 받아보다가 따옴표를 달아서 핀셋 지원해달라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리포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목소리는 소득은 적지만 지원은 우리가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금 그래서 힘들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만 봐서는 마치 이 자영업자들이 나만 핀셋이 그거죠. 콕 집어서 특권을 달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 인터뷰 대상자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고 분열과 갈등을 좀 조장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눈에 띄는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경쟁하는 시대죠. 다만 이게 뇌리에 박히고 귀에 쏙 들어오는 이런 정서적인 표현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언론인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4억 원 넘기면 순이익이 줄어도 뭐 인건비나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손해일 수 있는데 무관하게 빠진다. 그리고 직원 5인 이상이면 소상공인 기준에서 빠진다. 또 배달은 호황인데 지원금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만 콕 집어서 해달라 이런 핀셋 지원으로 의미는 쓴 건 아닐 테고 아마 현미경 지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더 지원 기준을 세심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쓴 표현인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주의했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이거 김지현 기자 약간 섭섭할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이제 3차 재난지원금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업종 또 그 종사자들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잘 담아냈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보도 내용 되게 좋다고 봅니다. 알찬 내용이었다고 보는데 애써서 잘한 보도가 사소한 이유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기사를 스스로 작성하다 보면 잘 못 봐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구나. 아, 이건 다른 편이 더 좋겠구나. 이런 걸 스스로는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가 한 번씩 거르고 뭐 부장도 한 번씩 볼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장치를 더 잘 가동을 해야 되겠고요. 사후에 그런 지적이 나왔을 경우에 뭐 고치는 방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지원 기준을 좀 더 세심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니까 앞으로 더 적합한 표현 뭐가 있는지 뭐
뿐만 아니라 YTN 기자들 모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고요.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면서 정치권이 새 벽두부터 시끄럽습니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새해 첫날 기사부터 수많은 댓글이 붙었습니다. 지지율 하락 막으려고 자충수를 두셨네. 대선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공격부터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나 하라고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준 줄 아나 민주당 지지 철회라며 촛불 민심을 배신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전두환이 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고 그러고 지금 뭐 반성도 않고 그거를 갖다 국민들이 지금 용납하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충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발은 계속됩니다. 충정, 누구를 위한 충정? 누구 맘대로 사면이냐? 국민에게 물어봤나? 국민은 조그만 일에도 죄를 묻고 대가를 치르는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해라. 통합의 메시지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언론사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사면론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비판적이었고 조선과 동아는 이번 기회에 사면해야 한다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면론이 맞다 틀리다를 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기사 하나하나에 붙은 댓글 숫자와 동향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YTN은 민심이 가는 방향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인천 형제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그 후속 기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형과 함께 라면을 사고를 끓이려다 당한 초등생 형제 2명 모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만에 11살 형 A군이 퇴원했습니다. 온몸 절반 가까이 3도 화상을 입어 한때 의식까지 잃었는데 많이 회복한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치료를 받던 형이 상태가 좋아져 퇴원했고 올해 학교에도 다시 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아가, 살아줘서 고마워. 동생 잃은 트라우마부터 치료가 우선이다. 관심이 큰 만큼 시청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집을 비워 질타를 받았던 그 엄마가 아들을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가정 형편과 아이를 당장 돌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아동 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는 징역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접근 금지, 감호, 사회봉사, 치료 같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제를 위해 모인 억대의 돈은 여러 단체를 통해 들어왔는데 기사에 언급된 사단법인으로 간 금액은 모두 아이 치료비로 사용했다고 기사를 쓴 홍민기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알지만 YTN 기자들은 도를 넘어선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취재한다는 준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초기에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이 난 것으로 잘못 전해졌는데 YTN 역시 그렇게 보도했다가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정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이에 대한 격려와 염려, 시청자들의 반응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게 와닿은 댓글은 정인이 사건처럼 만들지 맙시다 했습니다. 인천 형제도 정인이도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번 형제복지원 편으로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탐사보고서 기록. 이번에도 우리 사회에 일침을 가할 무거운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둘러싼 논란을 YTN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YTN 기획탐사팀 김웅래입니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한 국내 제약사가 허가도 받지 않고 환자들의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하고 또 일부 의사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질병에 이 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을 했지만 사실 이번 프로그램이 47분짜리예요. 그동안은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번 편에 이렇게 길게 방송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 프로 보시면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나뉘거든요. 네. 전반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두 편을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었는데 치료제와 치료술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예. 그리고 YTN에서 사실 이렇게 긴 분량의 탐사 보도물을 방송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희 취재진의 도전 의식도 좀 있었습니다. 네. 2달 전에 김대겸 기자가 형제복지원 편으로 출연을 해서 네. 또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줄기세포를 아이템으로 잡으셨어요. 그 이유도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하나의 취재가 끝나면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머릿을 포맷을 하거든요. 아, 네, 포맷을 새롭게요. 하고 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탐사를 하는데 네. 저희 YTN 기자들은 이런 탐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줄기세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2005년도 황우석 사태 때 어떤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해왔고요. 그 시점에 제보를 접수를 했습니다. 예, 네. 제보를요? 네, 제보를 접수를 했고 제보 내용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들어온 거죠. 지난번에 이 기획탐사팀 김대겸 기자가 다음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번 줄기세포 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대겸 기자 출연하고 나서 2달 반 정도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2달 반이나요? 네네. 그만큼 정말 취재해야 되는 양도 방대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막 팀원분들이 네네. 벽에 자료를 엄청 많이 붙이시고 계시던데 어떠셨어요? 그 영상 보면 저희가 벽에다 자료를 붙이는데 네. 그 100% 저희가 전부 다 검수한 자료들이고요. 검수한 자료들. 네, 논문도 200편 가까이 읽었고 그리고 저희가 접촉한 환자 수만 해도 100명이 넘었고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취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제약사가 정말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냉동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혹시 아직도 풀지 못한 의문점들이 있다면요? 저희 취재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의문점인 건 누가 봐도 무허가고 그리고 관련 기관도 무허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제도의 허점인지 아니면 의사들의 과감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들을 처벌하는 게 또 쉽지 않다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명확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치료술에 대한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광범위한 진료 처방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네. 치료제의 경우도 사실 어떤 A라는 질환으로 허가를 받아서 B라는 질환에 쓸 때 이게 의사의 어떤 처방 권한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네. 어떤 영리 목적으로만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중에 치료제, 치료술 여러 가지 용어를 쓰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 취재진도 취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치료제는 약이고요. 치료술은 의사의 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전화 통화도 많이 하셨고요. 이혼 사건이 좀 파장이 커지고 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도가 나가고 나서는 어떤 보람 같은 걸 느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줄기세포 영역이 조금 더 기본을 다지면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바이오 산업 또 줄기세포 이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김웅래 기자 본인의 어떤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줄기세포는요, 사실 굉장한 희망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질환자들한테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발전하고 네. 나라가 육성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육성해야 한다. 네. 그런데 방식이 네.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연구 중심이거든요. 연구를 더 네. 탄탄히 하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구의 영역보다는 이게 시장의 영역으로 먼저 나왔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로 다시 네. 좀 줄기세포 분야를 옮겨야 되지 않나. 네, 우리나라에 연구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오랫동안 이 줄기세포 산업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듣고 싶어요. 이 보도로 인해서 네. 줄기세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바로잡을 건 바로잡지 않으면 이 연구 영역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다. 네, 실제로 이런 아주 적절하지 않은 상술 때문에 네. 이런 지원금도 줄고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문도 많이 해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다 담지 못한 내용도 또 더 전하고 싶은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후속 보도할 계획은 있으시죠? 줄기세포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좀 담고 싶어요. 이게 이 분야가 얼마나 희망의 영역인지, 그리고 이 분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 반면에 이분들의 노력의 과실을 먼저 따먹으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계속 경계를 하고요. 네.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도 기회가 닿으면 제가 아니라 YTN의 어떤 다른 팀에서라도 그걸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줄기세포는 꿈의 치료제라고 불릴 만큼 희망적인 분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환자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감시하고요. 또 기초 연구 기반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웅래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 한인 입양인의 모습을 담아낸 YTN 신년 특집 DNA 그리고 기다림을 살펴봅니다.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열흘 남짓 되었습니다. 흰 소를 의미하는 신축년에는 소의 모습처럼 우직하게 계획한 것들을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바다 건너 해외에서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매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YTN 특집에서 만나봤습니다. 신년 특집 DNA 그리고 기다림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뿌연 안개를 걷어내고 친부모와 가족을 찾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법원은 DNA 일치 여부를 자신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입양인 친부를 카라 씨의 상대로 손을 친생자 들어줬습니다. 확인 소송 끝에 가족임을 인정받은 카라 보스 씨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친부모를 찾는 과정은 입양인들의 보이지 않는 투쟁과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3%의 가능성을 붙잡고 DNA를 통해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 곳곳의 한인 입양인들의 사연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동안 그들을 외면해왔던 우리의 모습도 함께 들춰내 주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수많은 해외 입양 아동을 외면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고 묻는 그들의 물음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집 DNA 그리고 기다림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해 나선 해외 입양인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낸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을 짚어내고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후속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